2025년 3월 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517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자 지구 안에는 24명의 생존 인질과 최소 35명의 사망한 인질들이 억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가자 지구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서 하마스와 마주 앉아서 회담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당장 모든 인질을 풀어주고 살해한 사람들의 시신을 즉각 반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당신들은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말로 뱉은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이번에는 하마스가 말을 듣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유진 PD와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마스하고 직접 마주 앉아서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이렇게 회담을 한 겁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서 하마스와 비밀리에 직접 대화를 해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질 특사인 애덤 볼러가 최근 몇 주 동안 카타르 도하에서 하마스와 만남을 이제 지속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번 회담은 가자 지구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석방이 조금 초점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이런 광범위한 협상에도 논의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마스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이제 이집트나 카타르 이렇게 중재국들을 통해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접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행정부가 1997년에 이제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려졌고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동의는 없었다고 하고요. 해당 관련 소식 또한 이스라엘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회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마스를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규정을 해버리면은 미국도 더 이상 그 테러리스트들하고는 협상을 안 하고,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뭐 이집트나 뭐 카타르나 이렇게 주변 국가를 내세워서 대신 이렇게 협상을 해왔는데 이번에 직접 만났군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도 역시 SNS를 통해서 인질 석방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했다고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는데 당장 보내지 않으면은 당신들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SNS에 글을 게재한 건데요. 꽤 길게 게재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모든 인질을 풀어주고 그리고 살해한 사람들 시신을 즉각 반환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마스 구성원 단 한 명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이게 마지막 경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하마스가 인질을 잡고 있는 한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인질을 잡고 있다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고 지금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에서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하마스가 인질들을 3명씩, 4명씩 찔끔찔끔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제발 이번에는 어떻게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결정이 아니라 결단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경고라고 했으니까 네. 이 마지막 경고가 계속 한 달 내내 마지막 경고다 이러면 또 약발이 안 먹혀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소식들을 좀 전해 듣죠. 드디어 미국에서 이스라엘 무기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난 2월 28일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이스라엘로 판매하겠다. 이런 소리에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사인을 했나 봐요. 네. 그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방안보협력국이 이제 발표한 건데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군수 관련 그 장비의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을 하고 이거를 의회에다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국방부와 방위산업체가 이제 수입국과 협상을 체결한 후에 국무부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계약은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서 무기를 즉시 판매하는 비상사태인 것을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의회 검토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승인된 대외 군사 판매는 총 3건인데요. 여기에는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인 MK-84, 그리고 I-2000 관통탄두 등 20억 4천만 달러의 장비랑, 그리고 1,000파운드급 항공폭탄과 합동 정밀 직격탄 유도 키트 등 6억 7,570만 달러의 그 장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불도저 2억 9,500만 달러 어치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억 9,500만 달러면 한국 돈 얼마나 될까요? 꽤 되죠. 네. 예. 다음 날 또 3월 1일 날 무기가 또 들어와요. 이번에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스라엘로 4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신속하게 보내겠다라는 이 선언문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그런 40억 달러 규모 그 군사 원조를 이스라엘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 서명을 한 것인데요. 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부과했던 무기 지원 제한을 전면 거부한 그런 셈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가자 지구에서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신속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 권한을 사용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국무부 성명에서는 긴급 지원 이 패키지에 어떤 무기랑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자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 그 휴전 1단계 이게 이제 종료되면서 과연 2단계로 이어질 것인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죠, 위트코프, 이 사람이 2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1단계를 연장하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1단계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하마스가 거절했어요. 위트코프가 제안한 그 1단계 연장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위트코프의 제안에 따르면 휴전이 라마단과 6월절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참고로 라마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3월 29일에 종료가 되는 거고요. 6월절은 4월 19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질 석방 관련해서는 휴전 첫날에 남아있는 인질의 절반을 즉시 석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6월절 종료 시점까지 모든 인질이 석방되는 그런 조건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해당 제안을 이스라엘은 지지하고 하마스는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휴전 2단계가 되면 이스라엘군은 필라델피 회랑에서 전부 철수를 해야 합니다. 근데 2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1단계가 연장이 된다면 이스라엘군은 이제 철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하지만 인질은 모두 송환되는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지를 하고 하마스는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위트코프의 제안을 하마스가 거부하자. 이스라엘이 이제 또 나름대로 곧바로 대책에 들어갔는데, 그 대책이 바로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구호물자 공급을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가자지구 주민들, 하마스는 빼놓고라도 가자지구 주민들, 이 불쌍한 민간인들 구호물자 못 받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이거 주민들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이스라엘 구호품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마스도 또다시 이제 강압적 착취다, 전쟁 범죄다, 이렇게 갖가지 비난을 쏟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가자 지구에서 지금부터 이 구호품 공급이 중단이 돼도 앞으로 6개월을 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자 지구 전체 주민과 그리고 하마스 모두 포함해서.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전에 이미 이제 가자 지구에 들어갔던 공급량이 이미 하루 기준치 몇 배 되는 양이 계속해서 공급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또 라마단 기간인데 이 라마단 영상,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영상만 봐도 현재 가자 지구가 얼마나 지금 풍족한 상황인지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가자지구예요? 네. 와우. 그리고 라마단이라고 해도요, 뭐 다른 나라의 무슬림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스라엘을 여러 번 수십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곳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라마단 때 다 먹어요. 네.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식당에 보면은 손님이 아무도 없어. 근데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커브를 틀면 저 뒤에서 바글바글 먹고 있더라고요. 아, 몰래. 몰래. 뭐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런데 구호품이 못 들어가서 그 뒤로 구호품이 못 들어갔는데도 그 뒤에 가자지구 안에 식품 가격들이 급등을 했대요. 이게 구호품이 못 들어가서 식품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유엔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이스라엘이 구호품 지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부터 가자 지구에 있는 밀가루랑 야채 가격이 100배 이상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와우.
근데 이 가자 지구 내에서 현재 지금 사재기가 일어나서 식품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하마스가 이 사재기를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은 구호품 반입 금지를 넘어서 한 단계 더 진전된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주민들을 남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나 봐요. 왜 이 주민들을 이동시키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계속 거론되고 있는 1단계 휴전 연장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지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지옥 계획이라는 작전명 아래 전기와 수도 공급을 전부 차단하고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을 남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에게는 인질들을 석방해라라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인질들 6차로 석방할 때 하마스가 그 석방되는 이스라엘 인질들 중에 아마 형제가 있었나 봐요. 그 형제가 한 사람은 석방이 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헤어지는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하마스가 이번에 공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상 보시면 해당 인질 영상에 있는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6차 석방 때 돌아왔던 야이르 호른과 그리고 아직까지 가자에 억류되고 있는 그 동생 이 에이탄 호른인데요. 이 에이탄 호른이 영상에서 형이 내일 석방되는 게 매우 기쁘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울먹이는 목소리를 전했다고 하고요. 모든 사람을 석방하고 가족들을 더 이상 분리하지 말라라고 이제 네타냐후 측에도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마스가 이런 영상들을 지속해서 촬영하고 공개를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인질들을 자신들의 선전용으로 이용을 하면서 이스라엘 측에는 2단계 협상을 속히 진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저 화면으로 보면 형제가 아직도 생존해 있는 건 확실하네요. 네. 하여튼 잔인하네요, 하마스들이. 지난 2월 27일 목요일에는 그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때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설치놓은 폭탄이 이제 터진 걸로 확인됐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3일에도 또다시 하이파, 이번엔 하이파예요. 하이파에서 테러리스트에서 이 흉기 테러가 또 일어났어요. 네. 누가 왜 그런 건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버스 터미널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 사건인데요. 70대 남성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가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무차별 흉기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테러의 용의자는 20세의 독일 출생의 드루주계 이스라엘 시민으로 제트로 샤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용의자는 버스를 타고 그 터미널에 도착한 뒤에 행인들을 칼로 무차별하게 공격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테러범의 가족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루주 지역사회 지도자들도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드루즈족이 이제 또 저런 일을 벌이고 있군요. 네. IDF가 서한지구라고 하면 안 돼요. 유대 사마리아에 있는 제닌에서 계속해서 강도 높은 작전을 하고 있는데 작전이 점점 확대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IDF가 그 가자 휴전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해오고 있던 철벽 작전이 이 서한지구 제닌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요일 아침에 국경경찰과 IDF가 그 신베트가 제공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제닌에 있는 하마스 테러 사령관인 이사르 사디를 체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와중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총격전으로 인해서 그 사디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배 중인 팔레스타인 3명이 그 자리에서 또 구금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지역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3일 날 IDF가 시리아 북서부, 보통 시리아 남쪽이나 레바논 남쪽을 많이 공격했는데 이번엔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공격을 했나 봐요. 그곳에도 뭐 헤즈볼라 관련된 시설이 있나 봐요. 아니요. 이번에 IDF가 공습한 곳은 시리아 아사드 전 정권의 군사시설이었습니다. 해당 군사시설이 시리아 북서부 해안 지역인 타르투스, 그 도시 근처에 있는 인프라였고요. 아직 무기가 저장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IDF는 이스라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이제 시리아로부터 있는지 계속해서 시리아를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IDF가 이번엔 시리아 말고 옆에 있는 레바논을 또 공습을 했는데 여기에도 또 피해가 컸죠. 라드완 사령관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 라드완 사령관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네.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그 헤즈볼라 특수 부대가 라드완 부대라고 하는데요. 그 라드완 부대의 해군 사령관인 카디르 사이드 하셈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IDF에 따르면 이 핫쌤이 약 20년 전부터 헤즈볼라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최근 테러 집단의 해상 밀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IDF가 핫쌤이 이스라엘 상대로 해상을 통한 테러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도 있는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자지구 재건 구상에 대해서 발표한 걸 두고 뭐 이집트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막 난리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이집트가 가자지구 재건을 이렇게 해보자라고 나름대로 뭔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가자지구 이집트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트럼프의 재건 구상하고는 뭐 차별화가 돼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이집트가 공개했던 가자 재건 구상이 총 530억 달러, 약 76조 원에 달하는 그런 재건 구상이었는데요. 총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첫 2년 6개월 동안은 그 잔해들을 다 철거하고 주택 20만 채를 이제 건설을 하고 나머지 2년 6개월 기간에 추가적으로 주택 20만 호를 또 다시 건설을 하고 그리고 그거와 함께 공항까지 세우겠다고 합니다. 근데 또 지금 트럼프 재건 구상에서는 가자 지구 주민들이 이주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집트 재건 구상에는 그 가자지구 주민이 이주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자지구 재건 구상을 아랍 국가들이 이제 수용을 했다고 이집트 LCC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서 아랍 국가들의 이런 역할들을 기대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재건 구상 이집트에서 내놓은 이 구상들이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도대체 이집트가 어떻게 가자지구를 재건하겠다는 건지 더 깊은 이야기,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우리 조현영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일부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 뉴스의 주제를 가지고 묻고 뜯고 씹어보는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앞서 이준 PD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재건 구상안 이거에 맞서서 이번에는 이집트 LCC 대통령이 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가자지구 이 재건 구상안을 발표를 했나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 앞서서 이제 이 PD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그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자지구 재건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530억 달러가 투입되고 뭐 팔레스타인 주민을 외부로 이제 소개하거나 이러지 않고 잔류 도시로 200만 명을 수용하겠다. 뭐 50만 호 뭐 이게 쭉쭉 나와 있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그 계약안을 보면 최초 6개월, 지금부터 6개월은 폭발하지 않는 폭발물을 제거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5천만 톤의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임시주택을 짓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과거 이제 우리 브레티브에서 자주 인용하고 소개한 그 미 육사 그 시가전 전문 교수 있죠? 스펜서 교수. 그렇죠. 스펜서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칼럼과 연구 자료를 많이 요즘에 배출하고 있는 그 출판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철거만 10년이다. 왜 그러냐? 지상에 있는 건물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폭발물이나 지뢰, 부비 트랍을 제거하는 데도 있지만 지상도 있지만 지하 터널도 다 같이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왜 지방이 지금 불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6개월 안에 이걸 끝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재건 안에는 하마스의 명세서가 들어온 거 아닌가. 하마스가 필요한 명세서를 이집트가 대신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마스를 제거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냥 하마스 놔두고 그 겉에 있는 시설만 다시 아하.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야, 6개월 동안 텐트에서 뭐 주민들 살고 자기네들 건물 짓고 또 10월 7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 구상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그럼 누가 통치할 것인가? 그리고 또 치안과 안보 책임은 누가 할 것인가? 이게 핵심 쟁점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는 그 보고서 그 개혁 채택된 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개혁된 피해 당국이 가자를 통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버먼트 바디로 있고 그 위에는 이게 무슨 평의회 같은 보드인데 여기에 뭐 EU, UNRWA 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서 주변국하고 이제 이런 평의회를 만들고 집행기구로서 피해 당국이 개혁된 피해 당국이 가자를 통치한다. 치안과 안보 책임은 주변국들이 뭐 국제 평화 유지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참여 안 한다는 것도 있고 참여한다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했던 전후 통치 방안은 거의 똑같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한 거죠. 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해라. 하마스는 정파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는 미국과 주변국들이 이제 통치 관리한다. 뭐 이런 식의 플랜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게 뭐예요? 이국가 해법을 관철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집트가 진짜 막판에 이국가 해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마스 명세를 받아서 바이든 안을 그냥 짜집게 해서 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하마스 명세서를 받아서 발표한 그 이집트의 재건 구상안 이 얘기 듣고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이거 참 이것도 그러니까 몇 가지만 짚었어요. 명시적으로 부패와 테러 지원 문제를 가진 피해 당국이 어떻게 여기를 통치하느냐 그리고 또 그 테러 지원 문제가 됐던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 울나죠 UNRWA에 계속 의존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냥 배격을 해버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번 아랍 연맹 회의에서 특이사항이 사우디아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보통 이런 정상회담에서 정상들 나와야죠. 그러니까 즉 사우디의 MBS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의 빈 자헤드가 나와서 이런 거를 같이 추인하고 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외무장관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외교적으로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사우디 정상 MBS랑 이제 아랍에미리트 정상이 나와가지고 이걸 추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안 나오고 좀 등급이 낮은 외무장관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암묵적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건 우리 아닌데 암묵적 반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지하는 아니야라고 이제 설명한 것이니까 아랍에서도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외신들 그렇게 억지로 풀어왔는데 요 상징적인 행동만 보면은 사우디고 아랍에미리트고 이제 미국 눈밖에 안 날라고 이 플랜에 대해서 암묵적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랍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외무장관은 보냈지만 그래서 아랍에서도 과연 이 안을 100% 수용할 것이냐 명시적으로 명목적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디테일 치고 들어가면은 좀 반대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죠 위트코프가 휴전 연장안 이것을 하마스는 당연히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또 받아들였겠죠 제안을. 예, 이제 앞서 이제 이유진 PD가 언급했지만 위트코트 특사 중동 특사의 핵심이 뭐냐면 6월절까지 모든 인질석 방안에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월절 모든 인질을 그러니까 사실상 뭐 1, 2단계 그런 거 없고 그냥 1단계 혹은 그걸 대체하는 익스텐션으로 6월절까지 모든 인질 석방하는 그거 시한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 이스라엘 정부도 100%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제 그 휴전안을 거절하면서 이 연장안을 거절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구호물자를 중단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 중단을 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규정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조건들을 그러니까 사르 외무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 브리핑을 했어요. 그럼 거기 따르면 애초에 인질 협상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의한 조치로서 이제 구호 물자를 보내준 거예요. 인질을 보내주면 우리는 이제 인도적 물자 구호 물자를 이제 가자로 지구 안으로 이렇게 보내주겠다라는 어떤 그 연계된 것이죠. 바인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마스가 저 인질 협상을 이제 판을 깨버렸으니까 거부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도적 물자도 안 들어오는 게 맞죠. 인질 협상과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마스는 지금 아직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적 물자는 그냥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인질협상에 연동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적 그 구호 물자 진입을 완전 막아버린 것이죠. 트럭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형국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그 군 IDF가 그 가자 지구에서 완전 철수하는 그런 그 2단계 협상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저 2단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4주에서 6주 안에 가자 지구 그 진군 작전을 다시 재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시 이제 전쟁을 재개할 모양이에요. 이런 지금 그 진군 발표가 나온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군 참모총장이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있겠죠. 거기 그거에 대한 수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에는 할레비 참모총장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뀐 총장 예. 자미르. 예. 그게 이제 이게 조금 앞서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아랍 연맹이 이집트가 급하게 뭐 물론 그 팔레스타인 이주민을 받기 싫어서 이제 이 뭐랄까 가자 그 구상안을 내놓은 게 이게 휴전 2단계랑 연관돼 있어요. 1단계가 인질 석방 교환이라면은 2단계가 재건 시작이거든요. 여기 스케줄을 맞춘 건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인질 협상을 이제 익스텐션을 하면서 이걸 깨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도적 물자를 끊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하마스 재건이라 보고 이걸 그 외교적 맥락으로 이제 깨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랑 미국 비스코프가. 그러면 기존 바이든 행정부였으면 어떻게 이제 이게 들어가냐면 예상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지금 같은 졸속 휴전안이 관철되고 말씀하신 이제 할레비 총장, 갈란트 국방장관이 대국민을 선동합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적장에 덮자. 그러면서 가자 평정전 대신 대규모 군사작전 대신 하마스 박멸이 아닌 약화에 초점을 맞췄겠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신임 총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유진 PD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기존 할레비 그 참모총장은 특수병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전력 투사보다는 제한적인 이제 특수작전 레이드라고 그러죠. 급습을 통해 가지고 좀 그들의 사기를 꺾고 좀 약화시키는 데 방점이 있다면 신임 그 자미르 총장은 보병병과 출신입니다. 지상군이에요. 빅 아미를 얘기하고 컨벤셔널 포스를 다 완전히 육군이 들어가야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이걸 장악한 거라고 보는 그런 교리 차이가 완벽하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거는 네트냐후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그러니까 갈란트 장관이 올 초에 이제 경질시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총장도 경질시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안보내가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얘기고 최근 미 안보 매체에 따르면 가자 접수 평정작전 작계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작년에 이게 나온 작전 아닌데 이거에 대한 확대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규모 지상병력 투입작전 소요는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특히 요번에 신임 자미르 총장이 선호하는 방안이라고 해요. 물론 그 할레비 총장이 그 제한적인 군사적인 개입을 그 안을 냈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미르 총장이 까버린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네트냐후 내가 국민들이 원하는 토탈 빅터리의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없어 하면서 까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나고 보고 생각하면 그동안 이제 작년 내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뭐 IDF에 대한 군수 지원도 선적 지원하고 족쇄 걸고 또 그 IDF 지도부 혹은 네트냐후 총리에 대한 다양한 이제 경제 제재, ICC 뭐 체포 이거 왜 그랬냐면 이 작전을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온갖 이제 방해 공작을 한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족쇄가 다 풀려났죠. 그리고 아까 이유진 PD가 설명한 것처럼 대규모 이제 군사 지원 물자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적이 되고 있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판이 이제 구성되는 것이죠. 지금 이번에는 바라기는 확실하게 좀 하마스가 완전 괴멸됐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좀 하려면 좀 작전을 화끈하게 해서 확 밀어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전에 그 할레비 참모총장이나 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찔끔찔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전 계획이 참 작게 지옥 계획이에요. 지옥 계획. 예, 진짜 지옥불 보여주겠다 이거지 이번에 제대로. 근데 그 공개 내용이 조금씩 얼른 히브리 매체에서 나오고 이제 과거 매체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거를 최초 기획안했던 그 예비역 대령이 있어요. 이거를 기획한 보좌 그 한 사람이 쓴 내용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 17개월 동안의 IDF 그 가자 작전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총 5개 사단 5만 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자를 3분할해 가지고 북부, 중앙 네 자리 그 중부, 그다음에 남부를 분할해서 다 위에서부터 쫙 내려올 거다라는 얘기죠.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공격해서 진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해외 소개 혹은 남부로 모든 그 민간인들을 대피시켜서 이제 작전을 이제 치열하게 벌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작년과 달리 이제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 약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지상 병력을 다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병력 자원들이. 그래서 다 여기다 직결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왜 4주에서 6주 정도 이후에 작전 개시할 것이냐 계획은 이미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도적 지원 중단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상 공송전을 하겠다는 거야. 시즈 월페어라고 해서 가자를 밀봉 상태로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물자, 식수 단전 모든 거를 다 공급을 막고 거의 굶기 직전 상태로 모아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지옥을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풀스펙트럼 지상전을 전개한다는 것이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군수 지원으로 다 푸는 거 D9 그 불도저인데 저걸로 뭘 하냐면 저게 1차적으로 퍼스트 웨이브로 들어가서 지뢰 제거, 불빛 제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저게 수량이 좀 딸렸고 저거를 활용하려고 해도 저게 이제 지뢰 제거다 보니까 이제 아마 소모품의 부품 파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엄청난 그 부품 소요가 많이 집적이 돼 있다고 해요. 저거를 전면에 세우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지상전을 전개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가자지구인데 저렇게 360 거의 에워싸운 거예요. 저기서 지금 이스라엘 깃발이 내서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와. 이스라엘 군은 지금 준비태세에 있고 여기서 실전 지금 훈련을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 지역 관할권에 있는 작전을 계속 무한 숙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4, 6주 길면 그 언저리에 진짜 지옥불이 아마 다시 작년 1년과 차원이 다른 그 작전이 전개될 것이고 최장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저 다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라인 바이 라인, 블락 바이 블락을 다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제한적으로 치고 빠지고 지난번에는 북부 치고 빠지고 했지 않습니까? 남부 나파국경 거의 장악하고 빠지고 이런 식인데 지금 그렇게 아니라 싹 다 밀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 트럼프가 인질들을 예전처럼 3명, 4명 이렇게 찔끔찔끔 석방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풀어라. 안 그러면은 너희들 끝장난다. 심지어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번에 그 이스라엘 군이 그 준비하고 있는 작전 계획이 지옥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아주 그냥 저 IDF가 하마스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오죽했으면 그 하마스 고위층 수뇌부가 이랬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시어치를 안 했다 말이지.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현실화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것 뿐이에요. 작년 1년 동안. 이제 진짜 파국의 결론은 이제 이스라엘이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빨리 지옥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하고 같이 국방장관이 시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드루즈족, 드루즈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 드루즈족 보호 계획을 IDF에다가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드루즈족 보호를 그 특별히 하려는 그런 이유는 뭐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요는 이래요. 먼저 드루족은 이제 시리아 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 북부 국경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주거하고 있는데 시리아 내에서도 소수민족을 찍혀가지고 항상 주기적인 폭정과 탄압의 학살의 대상이에요. 그랬는데 지하드의 탄압을 받아왔는데 결정적으로 작년에 헤즈볼라가 로켓 공격으로 그 이스라엘 북부 드루즈 커뮤니티가 거의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축구장에 이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여중생들이 팔다리가 딱 찢겨나오는 그랬었죠. 잔혹한 게 있어서 이때 네트냐후가 이제 드루족 우리가 보호하겠다라는 안보 공약을 세게 발표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근데 최근 HTS가 시리아를 장악한 이후에 자라마나라는 드루족 도시에서 HTS와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라마나라는 도시가 어디 위치가 있냐면 다마스커스 바로 밑에 있어요. 남부 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남부 쪽에 있는데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개입하겠다라는 건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네트냐후가 저런 이제 안보 공약을 얘기한 거예요. 저기서
이스라엘 국경 쪽에 있는 블루존이 지금 현재 저 끝에 오른쪽 끝에 위에가 헤르몬산이고요. 그다음에 저 블루존 안에 이제 이스라엘 IDF 병력들이 헤르몬산에 2개,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7개의 거점이 있어요. 저 블루존이. 근데 저기 화살표 향하는 저기 저 도시가 자라마나라는 도시입니다. 저기까지 지금 작전 반경을 넓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남부를 통치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 이하 국방장관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지역 안에서 이제 저 사선으로 거론된 지역이죠. 저 지역 안에서는 이제 비무장화를 요구했어요. HTS한테. 버퍼존을 기존에 저 초록색 저 안에 저 국경 바깥에 초록색에서 이제 바깥으로 외곽을 확 버퍼존을 엄청나게 확대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보여주지 말겠지만 결국 두루족 독립자치구를 구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루족이 저 위에 있는 헤르몬산 인근 두루족과 그 요르단 국경 근처에 있는 두루족을 연결하는 저 초록색 선이 보이죠? 저 지역을 완벽하게 두루족 독립자치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영토가 이제 저만큼 이제 버퍼존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런 최종 그 구상을 가지고 네트냐후가 지금 시리아 남부에서 무장병력들 다 해체하라, 비무장지대화 해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즉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진이 됐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두루족에 대한 안보 교각 문문으로 사실상 시리아 남부를 접수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아사드 실각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활동 범위가 안보 확장 억제력이 저기 시리아 남부까지 들어간 거죠. 다마스쿠스 턱밑까지.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루즈족이 쿠르드족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쿠르드족도 그 한 민족인데 이라크 또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이란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두루즈족도 그 시리아 남쪽 그리고 레바논 남쪽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여기에 이렇게 원래 같이 살고 있었던 이 종족인데 이 드루즈족도 이슬람교는 맞지만 이슬람교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슬람교 안에서도 이 드루즈족은 이단으로 또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드루즈족이 특이한 게 뭐냐면 불교하고 비슷하게 환생을 믿어요. 윤회를 믿는 거예요. 좀 독특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시리아에서 살고는 있지만 시리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완충지대를 위해서라도 자치 지역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역할로 이 드루즈족이 자치 지역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말 나온 김에 드루즈족 말고 이번엔 좀 쿠르드족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터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 쿠르드족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무장 단체가 쿠르드 노동자당이라고 해서 PKK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이 PKK가 설립된 지 47년이 됐는데 47년 만에 처음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터키 정부한테 휴전하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터키 정부하고 싸우지 않겠다. 독립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휴전을 선언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이제는 뭐 더 이상 터키 안에서 이 쿠르드족이 독립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투르족도 이제 여러 분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터키 이제 남부에 이제 있는 PKK 수장 웨잘란이 지금 종신형을 받고 있어요. 77세 고령인데 테러범이죠, 당연히. 원래 사형을 받았었는데 종신형은 있는데 표면적인 명분은 이겁니다. 터키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므로 이제 자기가 석방을 해달라. 그러면서 협상으로 PKK가 무장 투쟁 노선을 철회하고 터키와 휴전하겠다. 민주적인 이제 정파로서 우리가 거듭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아직 터키가 이걸 수용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PKK가 백규통한 거죠, 터키한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현재 이제 지정학적 판세가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에서 이제 압도적인 강세라서 PKK는 이런 테러 단체, 뭐 쿠르드 노동당은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데 최근에 이란이 지금 거의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핵시설 공격 초입기에 들어갔고 트럼프의 최대 압박 생션스가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대리석에 줄 돈이 없어요. 지금 그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PKK가 돈이 이제 끊기는 게 딱 보이니까 아 여기서 더 항쟁해봐야 의미 없다 해가지고 백기를 통한 것 같아요. 사실상 이를 지원하는 이란 대리 세력의 약화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터키가 강세고 하니까 이참에 터키랑 더 이상 대응하지 말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꺾은 거죠. 깃발을 꺾은 건데 근데 또 다른 시리아 내 이제 쿠르드계열 민병대인 시리아 민주군 SDF 과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거는 이제 무장 해제는 PKK 측 사안이고 우리랑 별개다. 우리는 계속 뭐 노선 투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우리한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리아 민주군 역시 이것도 미국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터키랑 협상 과정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처신할 거에 따라서 시리아 민주군 SDF도 조만간에 깃발을 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란이 제거되고 이란 약화에 대한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이 지원했던 대리세력이 약화되니까 이들도 이제 같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얘네들은 하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현재까지는 사실상 종합하면은 앞에 이제 드루족도 그렇고 이스라엘 드루족도 그렇고 쿠르족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터키가 사실상 전략적 목표인 시리아 북동부를 완전히 장악한 걸로 보여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구도로 이제 완성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도 역시 시리아 남부를 장악하면서 또 버퍼존을 완성하고 서로 이제 시리아를 놓고 북동부랑 이걸 이스라엘이랑 약간 갈라먹는 약간 이런 구조로 이제 전략적 공생 구도가 이제 완성이 되는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터키 입장에서 PKK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입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그 돌멩이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왼수 같은 존재였는데 저렇게 PKK가 터키한테 무릎 꿇고 백기투항을 한다면은 터키 입장에서는 아주 뭐 지금 기분이 최고일 것 같고 그 전에 또 시리아에서도 그 HTS를 이용해서 시리아도 거의 터키 앞마당처럼 하고 특히 시리아 북동부는 뭐 또 터키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면서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거의 뭐 지금 중동에서 또 이 터키의 급부상 이런 그 걱정도 되는데 사실은 또 아프리카 리비아에서도 원래 여기가 리비아가 그 러시아 거점이었는데 여기서도 좀 터키가 승기를 잡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이제 라반트 지역에 이제 큰 장기판으로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맹주라고 하면은 터키의 경쟁 세력이 누구냐면 이란과 러시아였어요. 근데 이란은 좀 약화됐고 그럼 이란 빠지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인데 문제는 러시아가의 세력이 시리아 그 실각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그 아사드 정권 실각 이후로. 그럼 왜 그러냐? 그 시리아에서 이제 그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는 게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붕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시리아를 뭘로 이용했냐면 거점 기지로 이용했어요. 대표적으로 거기에 뭐 공군 기지가 있고 해군 기지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상 군사력 투사 능력을 하는 거죠. 공군력으로 그 일제 라반트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지중해를 제공권으로 장악하고 있고 해군력으로 또 장악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북아프리카와 중동 라반트 지역을 통치하는데 그 핵심 축이 이제 거점이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이제 아사드가 실권하면서 여기도 같이 패퇴한 겁니다. 이 빈 권력 공백을 이제 터키가 이제 치고 들어온 건데 그 결전지 중 하나인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도 이제 사실상 러시아랑 이제 터키랑 각자 지원하는 군이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리비아 해방군의 LNA를 지원하고 있고 터키는 유엔이 승인한 정부군 GNA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둘이 싸웠는데 여기서 이제 터키가 러시아를 이제 제압을 한 거죠. 왜? 러시아의 핵심 전력은 시리아에서의 그 어떤 감청 미사일 제공권 능력이었는데 이걸로 이제 제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했냐면 그 소위 얘기해서 반적금 지역 거부라고 영공 침해를 완전히 막아놨어요. 시리아에서 러시아 공군이. 근데 이 러시아 공군 흐메이민 공군기지에서 이제 철수하고 아까 얘기했던 타르투스 해군기지에서 사실상 철수했어요. 최근에 이스라엘이 폭격한 데가 여기 타르투스 러시아 해군기지예요. 여기가 병참 물자가 많거든요. 여기 두 군데서 빠져나가니까 사실상 전력이 많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의 눈과 귀 역할하는 그 감청 자산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하고 이제 대립되는 모든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 패퇴하고 있는 겁니다. 리비아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원래 러시아는 이 시리아 지역에서의 압도적인 그 군사적 그 제공권이나 감청 장비로 해서 소규모 그 용병 회사죠. PMC 와그너 그룹을 통해서 이제 현지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이 정보 자산이 깨지니까 얘네들의 역할도 이제 깨지고 얘네들은 PMC 그 와그너 그룹도 러우 전쟁으로 패퇴돼 가지고 그 수장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자살했는지 감살당했는지 비행기로 떨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상 지상병력을 역할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 행사하는 이 와그너 그룹이 와야 되니까 이제 터키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는 것이죠. 어허. 그래서 거의 라반트 북아프리카 지역은 다 차지했고 어느 정도로 했냐면 지금 마지막 남은 그 해군 기지 하나가 사실 수단하고 그 근처에 이제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 홍해 인접인데 거기에서도 맞춰 이제 터키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 해당 정부와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그 러시아마저도 아마 해군 기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도 쫓아내려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지중해 레반트 뭐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이 완전히 뺏겼어요. 지금 터키한테. 척기 세상입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발이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그 헤즈볼라 삐삐 공작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사드 정권이 그때 그 과실을 다 지금 터키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학적 새 판짜기가 지금 완성된 거예요. 근데 그 격발점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 이스라엘의 어떤 도움으로 터키가 지금 논하고 있죠. 지금 지역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오스만 제국의 부활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스만 제국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터키 신났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뭐 이스라엘은 러시아 편도 들지 않고 우크라이나 편도 들지 않았지만 터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터키의 우크라이나 지원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 지금 원래는 이제 터키는 러우 전쟁이 발발한과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데사, 우크라이나도 유대인이 있고 또 러시아에도 유대인이 많기 때문에 중립을 했어요. 에스닉 관점에서만 보면 또 전략적 관점은 따로 있지만 이스라엘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터키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 개전 초기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EU나 나토 유럽 국가들 보다 먼저 신속하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흑해 함대의 전력을 와해시켰는데요. 그 사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기 흑해가 있고 저 위에가 빨간색이 크림반도예요. 네. 사실상 러시아 영유권이죠. 그런데 흑해 저 도시에서 이제 발티크에서 러시아 흑해 함대가 저 흑해로 들어오려면 지중해를 통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밑에 있는 그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저 해협인데 저게 폭이 한강 폭이랑 비슷해. 700m밖에 안 된대요. 그 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저기를 밑에 있는 저 보스포루스를 통과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기에 그 통제 관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터키한테 있겠죠. 터키한테 있죠. 바로 여기서 터키가 몽테르 조약을 발동시킨 겁니다. 그 몽테르 조약은 뭐냐? 그 보스포러스 해협의 통행에 자유에 관한 조약인데 상선이 아닌 군함에는 통행에 제약을 준다는 골자예요. 그래서 러시아 함대가 발티크를 돌아가지고 밑으로 저기를 통과해서 올라가는데 닫아버린 거예요. 군함이니까.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 때 러시아의 해군력을 지금 투사해야 되는데 저기 우크라이나 지역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 해군의 그 전력을 갖다 상당히 그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냈고 여기는 해군력을 거의 와해시켰다고 보면 돼요. 저걸 통제함으로써 흑해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또 근데 해군력만 통제한 게 아니라 터키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드론을 지원한 거예요. 지상전에서도 압도적인 역량을 보여줬는데 터키는 러시아 해군 전력을 치명상 입혔을 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 지상전에서도 터키는 우크라이나에 그 바이락타르라는 드론을 지원해서요. 러시아의 기갑 자산, 탱크와 해군 자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러우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지정학과 무기 지원으로 사실상 열세했던 걸 이제 중립으로 이제 균형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터키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균형치고 완전 압살해서 그래도 좀 게임이 되는 순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이란의 앞바다에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하고 똑같은 그런 그러니까
터키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중요한 해협을 이렇게 쥐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네요. 자, 어찌됐든 터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우크라이나가 열세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거는 분명하다는 얘기죠. 네, 균형추 역할을 했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저 지정학적인 역할을 그 저 중요성을 잘 활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부동산도 역세권, 입지 조건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터키가 이제 아무나 막 중립을 선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터키가 전략적 행보 할 수 있는 게 이제 중립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지정학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서방 유럽에 터키는 서방 유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토 회원국인데 또 EU는 또 안 받아줘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같은 나토로 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EU하고 좀 떨어진 그건 이제 유럽이 그렇게 좀 약간 쳐낸 것도 있어요. 터키를 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터키를 이렇게 적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냥 중립적인 플레이어로 본다는 것이죠. 그 EU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두 번째는 뭐냐면 터키는 그동안 물론 해외에서도 무기 수입도 많이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주국방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토의 문제는 뭐냐면 무기 생산 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K방산이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토 무기 의존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 개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상전에 그 터키 그 드론이 들어가가지고 전세를 갖다 뭐 역전까지 아니지만 뭐 백중세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독자적인 군사적 양산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자주국방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중립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편을 쓴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죠. 왜냐하면 흑해 그 관할권을 러시아가 관장할 거냐, 터키가 먹을 거냐. 여기서 터키랑 러시아랑 치열하게 붙거든요. 흑해에서. 근데 여기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크림반도가 아무리 장악했다는 거는 터키한테 위협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견제구로서 확실하게 우크라이나를 키워줘야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지정학적 셈법이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보셔서 알겠지만 젤렌스키랑 이제 트럼프랑 한따까리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안전보장 없는 그 미국 그 광물 개발 기업만 이게 뭐 진출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미국 이 반영되는 미국 기업이 들어가면 그게 사실상 미국의 미군 주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미군이 주둔하거나 혹은 나토에 가입시키면 위협을 느끼니까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그게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 안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거 갖고 비판을 많이 해요. 트럼프가 너무 장사꾼이다. 장사꾼 아니에요. 장사꾼 아니에요. 그 무식한 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건데 장사꾼이 아니라 바로 터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터키가 대신 러시아를 견제해 줄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막대한 나토비의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계산법이 나온 것이죠. 이건 장사꾼의 계산법이 아니라 군사 전략가의 계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가 러시아를 견제해 줬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방정식 전제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는 동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중동 라반트 지역을 이렇게 남하할 가능성, 거기서 영향력은 이제 이미 시리아 정권 그 실각 이후로는 이제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동이랑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이거는 터키의 선의라기보다는 모든 지정학적 구도가 이제 러시아 중동 남하를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터키는 그 북해뿐만 아니라 지중해도 그렇고 여기 카스피해에서도 러시아랑 붙고 있어요. 근데 그 아제르바이잔 이쪽이랑 또 이스라엘이랑 친하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큰 선이 형성된 거예요. 러시아를 막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남하는 거의 볼 수가 없고 지금 러시아 일타 공격수가 누구냐?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지정학적 게임 이게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게 어떤 파워인데 터키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게 지정학적 위치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막 반유대 뭐 이런 친하마스 막 이런 거 경도하지 말고 딱 냉정하게 지정학적 그 장기판에서 포석을 둬야 된다는 거고 현재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시리아의 남부까지 장악을 했으니까 버퍼존을 확대했으니까 서로 이렇게 좀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거죠. 평화는 모르겠고 안정이죠, 안정. 전쟁이 없어. 이걸 이스라엘에서는 간정기라고 합니다. 전쟁 그 사이. 그래서 안정기를 좀 구가할 수 있지 않느냐. 짧은 기간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생각을 잘 안 해봤을 수도 있지만 흑해 같은 경우도 일단 터키가 그 입구 보스포러스 해협을 쥐고 있으니까 쥐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맹지죠, 맹지. 맹지. 맹지 맞아요, 맞아요. 아까 역세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맹지 맞아요. 야, 이게 세계사가 그리고 국제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 지정학적 이 중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단순히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그 지하 광물이 탐나서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순간 미군 부대 기지가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럼 거예요. 미국 인추스트가 들어간 거니까. 그 남들이 모르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요? 뭐 제가 똑똑한 건 아니고 이런 주장을 허디슨 연구소나 이런 데서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걸 인용을 안 하는 것뿐이죠. 왜 게을르니까. 뭐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순간 앞머리를 이렇게 바짝 세웠길래 아, 저분이 요즘 이렇게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건 1980년대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에 무스로 이렇게 훅가시 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참 희한하다라고 이렇게 비웃으려고 그랬는데 아, 얘기를 듣고 보니까 훅가시 세울만 하십니다. 비웃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